보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17세기 전후 동아시아를 휩쓸었던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사이에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임진왜란이니 병자호란이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붙인 용어이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두 전쟁에 대한 명칭부터가 다르겠죠. 이번 시간에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을 주제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과 전쟁에 따른 피해 상황을 나라별로 살펴보면서 왜란과 호란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벌린 전쟁임을 설명하고 그리고 중원지역의 주도 세력이 명에서 청으로 교체되는 상황에 대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들 오늘 그 디딤 영상에도 몇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는 시간,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실제 수업의 시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극히 한국적인 용어죠.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일본, 한국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임진왜란이라는 용어 자체는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임진년에 왜구가 일으킨 반란, 별난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려 7년 동안 계속됐던 전쟁이었잖아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고 명나라까지 개입한 국제 전쟁이었는데 왜구들의 반란쯤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자,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그리고 휴전협상이 결렬된 뒤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정유재란 다시 일어난 별난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건 맞지 않다 해서 요즘은 우리도 7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니까 7년 전쟁이 어떠냐 또는 임진년에 시작된 거니까 임진 전쟁이 어떠냐 또는 뭐 이렇게 조선하고 일본 사이의 전쟁이니까 조일 전쟁 어떠냐 또 이것도 명나라가 개입된 거니까 조일 전쟁은 안 맞다. 그래서 임진 전쟁이니 7년 전쟁이니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연호를 따져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물록이라는 연호를 써서 물록의 역이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로쿠 일본 발음으로는 분로쿠의 분로쿠 역 정유재란 때는 이게 경장이라는 연호를 써서 게이초의 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도공들을 끌고 가서 도자기 문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황제가 명나라 만력제였잖아요. 그래서 만력 3대 정, 만력 기간에 일어났던 3대 정 중에 하나로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해서 만력 조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일 당시에 많이 썼던 용어는 일본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다 해서 외 대항해서 대항해서 원조 지원해준다 조선을 뭐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부른대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게 요동지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보국전쟁, 지킬보, 나라국, 보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중국 교과서에서는 쓴다고 합니다. 어떤 게 적절할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센고쿠 시대, 전국지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승리한 영주들에게 땅을 좀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있겠죠.
다 못 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더 있었고 또 긴 시간 전쟁 시기가 전국시대가 계속됐었기 때문에 각 그 지역 국가마다 군사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군사력, 과도해진 군사력을 좀 배출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영지를 나눠주려면 영토도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무역 확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대외 진출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뭐 그 명나라 정복하고 멀리 인도까지 갈 생각을 세웠으니까 뭐 대단하죠.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망상에 빠져서 명나라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정복하다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는데 조선아 길을 비켜라 정명가도 또는 너 나한테 항복하고 명나라 정복길에 길 안내해라 정명향도 등을 내세우며 조선을 침공합니다. 1592년 그 다음 임진왜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초반에 연이은 승리를 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승리하죠. 부산에서 승리하고 상주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요 몽정세제 넘어서 충주 탕금대 전투 승리하고 한양 점령하고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고 명나라에 원군 요청하고 하지만 조선에겐 이순신이 있었다. 조선 수군 이순신의 맹활약으로 일본의 수륙 병진 정책이 좌절되고 곽재우를 시작으로 하는 의병들의 활약으로 일본의 보급로가 끊기면서 이제 일본이 쉽게 전쟁을 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동을 보호하겠다. 자기 나라에서 전쟁하고 싶지 않다. 일본이 요동으로 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땅, 요동을 보호할 명분으로 당시 요동 지역이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도였던 베이징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이 위협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요동에 있던 병사들 일부만 보내죠. 조승훈이라고 하는 장수에게 5천여 명의 군대를 줘서 보냈는데 박살이 나죠. 조총을 앞세운 일본군에게 박살이 나자 이제 몽골 군대까지 동원해서 몽골 기병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홍위포 그때는 또 불랑기포였겠네요. 그 서양 대포까지 가져와가지고 제대로 된 군대를 보내죠. 이효성을 총사령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죠. 이효성의 명나라 군대는 신나게 이제 쫓아가다가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벽제관 일대에서 패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성으로 물러나서 운거하며 일본과 강화협상, 휴전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났는데 명나라와 일본이 휴전협상을 펼친다. 몇 년 동안 펼친다.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6.25에 중국군과 중국 공산당 군대와 유엔군 대표인 미군이 휴전협상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결국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난 게 정유재란.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도공들이 끌려가고 전공을 확인받기 위해서 코와 귀를 베가서 결국 코와 귀 무덤이 일본에 남아있고 우리 민족이 제일 조선 백성들이 고생을 했죠. 또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는 명분으로 와 있었던 명나라 군대에 먹을 거, 잠자는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돼야 됐기 때문에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 일본에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이 그걸 명분으로 이제 철수를 하죠. 그리고 일본군 철수하는 마지막에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명나라도 약해져서 후금이 성장하면서 명청 교체기가 되고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가문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에도 막부가 건설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임금은 선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조가 몇 년 더 하다가 그리고 이제 광해군으로 왕위가 넘어가게 되죠. 광해군이 해야 될 시대 정책. 광해군이 해야 될 당시 해야 될 시대적인 과제는 전쟁 끝났으니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토지대장, 토지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전쟁 끝났을 때 뭐 전쟁 전에 한 150만 결 정도 되던 토지가 50만 결로 줄었다고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 황폐화된 것도 있겠지만 토지대장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사람 얼마나 되는지 호적 재정비해야 되겠죠. 궁궐 다 불탔잖아요. 궁궐 다시 만들어야 되죠. 성곽도 다 수리해야 되죠.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하게 된다? 재건하기 위한 노력 광해군이 하게 되는 거죠. 광해군의 업적 중에 또 다른 가장 대표적인 건 그거 아닙니까? 대외정책,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는 거죠. 이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벌써 10분이 가버렸습니다만 이건 잠깐 하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시간이 또 훅 갈 텐데요. 여러 인물의 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니 이거 좀 미치겠네. 자, 광해군은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금의 성장과 명의 쇠퇴, 명나라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조선의 임금이죠. 그는 북쪽의 변방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아래쪽에 일본과 기후 약조를 맺고 일본과 국교를 재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쪽 국경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조선에게 명나라도 후금이 성장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 후금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후금에 대한 원정을 가게 되죠. 조선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안 보내고 있었던 미루고 있었던 조선은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저희는 재건하느라고 정신없어요 형님 뭐 이랬겠지 않겠습니까? 결국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13,500명 삼남지방의 병력들 거의 끌어모았다고 하니까 조선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병력일 텐데요. 그 병력들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사루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명나라의 주력 부대가 박살이 나고요. 그리고 조선군까지 포함했던 그 남노군이 부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명나라는 오히려 후금에게 이 중요한 요동까지 완전히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를 건너서 본격적인 후금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이야기는 한국사 시간에서 잘 배웠을 겁니다. 강옥립이 항복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자,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 별난 그 사이에 그 이야기도 해야 되겠구나. 모문용 이야기도 해야죠. 요동을 뺏기게 된 명나라 그 명나라 장수 중에 모문용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나라로 갈 것이지 조선으로 도망을 쳐옵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아직 광해군 집권기인데요. 광해군에게 요동을 수복할 것이니까 우리가 요동을 수복해야 되니까 너희는 군대하고 식량을 지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선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광해군은 지혜롭게 그를 평안북도 철산군 가도라고 하는 섬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에게는 뭐라고 명분을 대는 겁니까? 요동 수복하려면 해군 상륙작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곳에다가 해군 기지 만들고 우리가 식량 지원해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금에게는요. 명나라에서 온 명나라 패잔병들이 잔뜩 왔는데 우리가 가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걔들 가둬뒀다. 너희들 문제 안 생기게 우리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감금해 뒀으니까 우린 너희 편인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을 지킨 거죠. 그런데 이 조선에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광해군의 그 중립외교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서인들이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은 명분이 뭡니까? 친명 배금 정책이죠. 그래서 인조 정권은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펼친다는 말은 결국 명나라 장수 모문용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면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건 후금을 굉장히 자극하게 됐고 결국 후금이 명을 본격적으로 치기 전에 조선을 그리고 철산군 가도에 있는 명나라 군대를 의식해서 이들을 치러 조선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3만 명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가도와 조선으로 공격을 해오자 왕은 강화도로 왕실을 이제 피난을 시킬 생각을 하는 거죠. 왕자들을 피난시키고 그리고 이제 후금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형제의 맹약을 맺고 그들을 철수시키는 거죠.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여전히 사대는 명나라에게 하고 후금과는 같은 왕국이니 너희하고는 네가 형, 내가 동생, 형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금에서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치는 과정에서 누르하치가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숭환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이순신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요. 명나라의 마지막 명장 또는 충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그 부대에게 영원성 전투에서 홍위포를 맞고 부상을 입고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홍타이지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몽골 세력까지도 다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죠. 이 사람 아마 어머니가 몽골족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원나라의 그 칸의 옥새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왕 하지 말고 황제로 오르십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타이지가 결국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청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청제국이 됐으니까 조선하고는 형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이제 싸울 것이냐 화해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얘들 세력이 세니까 화해합시다라는 주화론과 무슨 소리냐 싸워야 된다라는 척화론이 대립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최명길과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최명길이고 척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상헌이죠. 나중에 뭐 윤직 같은 사람도 있고요. 오달재 막 이렇게 척화 사막사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척화론이 대세를 이룹니다. 왕이 좀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세 판단에 어두웠던 인조는 자기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이 서인 세력들이 싸우자라고 하니까 오랑캐인 청나라에게 선전포고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청태종이 직접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강화도로 또 탈출하고 싶었으나 길이 막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결국 45일 만에 삼전도에서 삼배 구 고뚜레의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의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벌써 18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계속되는 전쟁으로 조선 피해가 제일 막심할 수밖에 없죠. 도시의 대부분이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농지는 황폐화되고 그리고 호란 이후에는 이제 명나라 청나라가 이제 다 끝나버린 명나라 정권에 사용할 군대며 식량이며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청과의 전쟁 그 병자호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임진을 한 7년 동안에 입었던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대요. 사람이 죽은 건 떠나서 포로로 엄청나게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봤나 모르겠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병력들이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끌려가다가 탈출한 사람들을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잡아서 청나라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탈출 잘했다가 아니라 탈출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질로도 끌려가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왕자들, 소현세자, 뭐 복림대군, 그렇지 왕자들이 다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얕잡아보던 오랑캐라고 얕잡아보던 일본과 여진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건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테고요. 왕이 피난 가고 선조가 피난 가고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로는 또 끌려갔다가 몸값 받고 돌아온 사람들 그 여성들은 또 정절을 잃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2번, 3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조선 침략 전쟁 과정에서 임진왜란 과정에서 다이묘들에게 병사를 증발하도록 하고 전쟁 비용을 부과했을 거 아닙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무사와 농민들 고통과 피해가 컸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동을 지키던 최정예 군대가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 또 정벌하러 간다고 했다가 또 타격 입는 바람에 여진족 성장에 기회를 제공해줬고 많은 재정 부담, 결국 명나라는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20분이 넘어서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푸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21강 끝.